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쌤 라이브 포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까지 이른바 사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생산,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가계의 생활비, 이자 부담은 커지고요. 한국 사회, 경제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쌤 라이브 포럼에선 우리 경제와 금융 위기 상황을 적절하게 진단하고요. 또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예, 조금 더 잠깐 적적한 흐름이 좀 있었지만요. 두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경제 상황을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동근입니다. 네, 예, 두 분께 오늘 또 적절한 해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뭐 교수님께도 살짝 여쭤봤는데 경제 참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제 상황을? 네, 우리 근래 한 10년 경험에 1%대 경제 성장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전거도 걷는 속도 이하로 가면 쓰러지거든요. 예. 약간은 이제 속도 붙어야 자전거가 좀 움직이는데 그렇죠. 지금 자전거 쓰러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5,100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농사짓는 똑같은 거예요. 경제 농사를 져서 5,100만이 먹고 사는데 한 2%는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1.4%를 보는데 그럼 내년에 반등이 돼야 되는데 내년 반등도 이렇게 뭔가 좀 희망 섞인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현 정권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 경제에는 보면은 이게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요.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사실 인체의 비유가 되는데 컨디션 좋으면 뭔가 무거운 거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평소에 체력이 저하되는 게 뭐냐면은 뭐 소비 투자 이런 것보다도 제도, 가치관 이런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경제 맞아? 이 시장 경제가 무슨 사회주의 경제 어떤 경계에 있는 느낌까지 들었고요.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 준다. 아니 그렇게 사실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그런 말이 쉽게 나옵니까? 예? 개인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무슨 어떤 한 정권을 이제 대성으로 하는 건데 제가 바로 이제 전 정권인데 뭐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 정부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후유증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각자 도생해야 옆을 보살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국력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은 좀 캐치플레이가 뭐겠습니까? 우리 같이 뭐 미국 대통령의 미국인의 삶을 책임져 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아니었다라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네네네. 얘기들이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참 올해 그 좀 경상수지 적자가 심했는데 예. 1월, 2월에 그런데 어떻게 뭐 5, 6월이 잘 픽업돼 가지고 상반기를 보면 플러스가 됐어요. 네네, 맞아요. 예, 됐는데 근데 7월도 플러스 됐는데 이번 9월 들어서 다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예. 보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면 팔리겠지만 한편 시장에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예. 시장에 흡수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세계 경제 환경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이 뭐 떨어져서 안 팔린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경상수지도 사실은 이제 금년 뭐 이제 뭐 7월쯤에서 이제 전망하기를 한 260억 불 이상의 어떤 이제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만만치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플러스는 되겠지만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유효 수요가 바깥에 있으니까 돈을 벌어서 국내에다 이렇게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마땅치 않다. 예,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수 쪽인데 내수도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떤 스로틀
트로트요. 예. 이게 이제 목을 갖다 좀 조이는 게 뭐냐면은 가계부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갖고 가계부채 금리가 올라오면 털컹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빚을 뭐 빌려온 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면은 가계 소비가 잘 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내수가 안 좋고 수출도 여의치 못하면은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초반대 지금 해외 IB 같은 경우는 뭐 1.12%를 보고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에서는 1.4% 얘기하는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1%대 플러스 얕은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1.3%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성장을 갖다 근래 10년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된다. 그렇다 우리가 뭐 비관하거나 좌절할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 저력이 있으니까 단 약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쪽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계할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네네. 국제유가부터 지금 우리 누르고 있는데 뭐 네, 뭐- 산유국들이 감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100불 얘기 나와요. 뭐 그런데 보면은 다 예. 나라마다 이해관계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는 그냥 석유값이 떨어져 좋고 어떤 나라는 맞아요. 올라가 좋고 그런 예. 건데 보면은 이제 사실은 뭐 수급이 뭐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서플라이어는 뭡니까? 뻔하잖아요. 중동인데 보면은 지금 예. 이제 러시아하고 조금 사우디가 좀 합이 맞았어요. 우리 말로 하면 그쵸. 합. 1, 2위 국가들이 그래갖고 그러고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감산에 합의를 해서 뭐 지역에 어떤 이제 블록의 이익을 갖다 도모하겠다 하는데 좀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한 건데 세계 전체로 보면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가 되는 그쵸. 거죠. 그런데 예.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는 원래 친미 국가였어요. 사우디가.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반체제 인사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뭐 암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 사우디 뭐 이렇게 좀 내락이 되는 그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이 있고 예멘 내전 같은 것도 의심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갈라졌어요. 예. 그래갖고 작년 7월에 바이든이 가서 이제 증선을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안 옛날 이제 우정을 생각하고 예. 옛날 사우디하고 미국은 진짜 죄송합니다만 이제 아삼리라고 그러죠. 우리 예. 이제 사회말로 아주 친했는데 미국 갔는데 작년 7월에 거절당했어요. 예, 그래갖고 뭐 올 7월부터는 작년 7월에 거절당하고 올 7월부터는 이제 그 사우디가 뭐 한 1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감산을 하겠다. 그리고 또 러시아도 감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러시아는 뭐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나쁘지는 않죠. 새로운 건데 이게 하여튼 뭐 좀 지정학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묘한 어떤 반미 정서 이런 결합되고 되는데 그래도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만약에 100불이 됐다 하면은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석유를 더 증산을 해요.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이란도 많이 석유를 증산해 갖고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이제 잠재우는데 좀 기여가 된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쪽도 얘기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뭐 올라가면 팔겠다는 거죠. 옛날 셰일가스도 보면은 이제 원유값이 올라가면서 셰일가스 타당성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불이 간다 하면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거기에 뭐 광고가 뭐가 좋겠어요. 그게 뭐 채굴 기술도 안 좋으니까 그게 올라가야만 그게 채선성이 맞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선수까지 등장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이제 급한 불은 꺼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90불 정도는 갈 거다. 예, 고유가가 최소한도. 지속이 될 예, 거다. 예, 예. 최소한도 뭐 한 1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거지만은 바로 잡았지만은 탈원전 했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그렇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확 바꾸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만약에 그 탈원전을 빨리 우리가 다시 제자리에 돌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탈원전을 했는데 원유값이 올라간다? 이런 노대지 견딜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좀 견디셔야 되고, 그리고 한 집에서 뭐 한 등도 좀 꺼도 되고요. 그리고 또 좀 필요하면은 자동차도 운행을 조금 기름값이 좀 떨어질 때 놀러 가세요. 예, 약간의 조크를 또 주셨는데요. 네, 네. 그 유가 여쭤봤으니까 달러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킹 달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달러 네.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서 시장에 네, 네. 수급 네, 네. 부담으로도 좀 오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강달러인데 스트롱 달러가 스트롱을 한마디로 줄인 게 킹이 된 킹으로 거죠. 해버렸죠. 예, 그래갖고 뭐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1,450원 예. 1달러당. 너무 높았죠. 너무 높아.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내려갔어요. 1330 원대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킹달러는 지났는데 지금쯤 되면은
1,330원인데 그 우리 원화 가치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달러 많이 벌어들이면 달러 값이 싸지잖아요. 예. 그럼 달러를 벌어들이는 통로가 이게 수출이에요.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뭐 리오프닝 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수출이 좀 덜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사실. 그래갖고 경쟁력을 대변하는 게 그날 통화 가치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이제 경쟁력 플러스 이제 금리를 높여갖고 다 빨아들이니까 빨대로 빨아들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뭐 세계 큰 축을 보시면 세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있고 그다음 중국이 있고 EU가 있는데 EU는 참 아주 초라해요. 옛날 메르켈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못했어요. 지금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EU는 독일은 심지어 혼자 올해 역성장 마이너스 0.3 또는 마이너스 0.4까지 역성장이 좀 기대되고요. 예. 뭐 영국은 떨어져 나갔고 뭐 불란서는 뭐 놀기 좋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EU가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럼 미국 혼자 버티는데 중국은 좀 고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많은 걸 빨아들이다 보니까 뭐 미국 뭐 재화도 사고 싶고 서비스 사고 싶으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고달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킹달러 시대는 아마 보면 꽤 좀 갈 거다. 최소한도 올해 뭐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글쎄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이민환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그쪽에 더 전문가인데 저보다 근데 그렇게 뭐 좀 그 킹달러는 아니더라도 이제 스트롱 달러로 이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경제를 조금 이제 부양해 줄 만한 여력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수준으로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민환 교수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아닙니다. 네. 국제유가 뭐 조금 전에 킹달러, 스트롱달러 변동성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금융시장부터 자금 이탈이 지금 가속화되고 예, 있는데요. 한 예로 이제 8월 중에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약 9억 1천만 달러 예. 유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내 채권 시장에서 약 7억 9천만 달러 많이 유출이었습니다. 빠졌네요. 합해서 이제 1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2,470억 원 정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일단은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유출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환율 상승 이런 것도 인해서 이제 이 우리나라 물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출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 지수가 135.96에서 우리 이제 7월보다 약 4.4%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이제 이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에 인플레이션을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결국 이제 이런 상황들이 커지게 되고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으로부터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의 압력들이 커지게 되면 예. 한국은행도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미 연준도 올해 안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아까 이제 가계부채 조 교수님께서 가계부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가계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가지고 주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맞아요. 이 물가가 사실은 지금과 같이 이제 높은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이제 그러한 물가를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나라 하는이나 뭐 미 연준이나 마찬가지로 20이나 중앙은행의 일본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지금 못 박아놓은 게 한 2% 정도인데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외환 리스크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뭐 해지를 하든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해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2분기 말에 4대 시중은행에 선물한 거래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이 약 906조 정도 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약 7.1% 증가했습니다. 예.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선물한 거래가 사실은 이제 환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뭐 콜옵션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기술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첫 네. 번째로 지금 하고 있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기업들은 사실 이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예,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냥 이건 번외 질문인데. 네,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마켓에서 사실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데에서는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조 교수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1%대라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저성장이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퍼스트 무버 게임 체인저로 지금 거듭나야 될 텐데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원의 현답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포스트 무버 게임 체인저가 말이 쉽지 그게. 그러게 단어는 참 예쁘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뭐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되는데 그게 확확 사실 바꾸고요. 구두선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예. 보면은 그 하나 재밌는 게 좀 이게 화면 보조 화면을 좀 준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뭐 미국에서 1870년 예. 굉장히 전이죠. 2007년도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제 아이폰을 경기를 했는데 네. 130년 동안에 미국의 어떤 경제 흐름을 갖다가 발명품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미국을 끌어올렸나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구요. 전구는 그 당시에 만약에 없었으면은 초를 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공태양이에요. 인공태양. 그게 이제 1878년에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그 전구를 발명한 벨은 전화기고 뭐죠? 예. 에디슨요? 에디슨. 그러고 이제 디젤 기관차, 예. 디젤 엔진. 예. 1895년. 그다음 아스피린. 예. 이것도 무지하게 사람 생명 구했죠. 그렇죠. 1899년. 예. 라이트 형제 비행기 1903년. 이런 거 다 끌어올린 거예요. 예. 끌어올리고 진공관이 1907년. 예. 그다음에 이제 모델 T 이제 그야말로 우마차를 다 없애버린 거죠. 모델 예. T 이게 이제 1908년. 그다음에 이제 페니실린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1828년. 그러면서 쭉 가다가 끝에 가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얘기한 게 2007년도예요. 예. 그래갖고 1870년부터 2007년이면은 아니 이제 2007년이면은 137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137년 동안 미국이 2.1% 연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 체인저, 예. 그야말로 포스트 무버가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 예. 분위기에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 그 사회 분위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 대통령께서 아주 그냥 참 예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기회는 뭐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근데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 버리지 않고서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냐면은 기회가 평등하고요. 과정이 공정했으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 무슨 결과적 정의가 도대체 뭐예요? 물리적 평등을 깨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이 일어납니까 보면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 평등이라는 것이 결과 정의는 아닌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국가가 들어가서 개입을 하니까 뭔가 혁신이 이게 불씨가 꺼지는 거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뭔가 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죠. 퍼스트 무브를 하자고 하나 둘 셋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게임 체인저 우리가 아주 으쌰으쌰해서 하자해서 구호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긴 안목에서 보면은 혁신의 어떤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런 세팅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스티브 잡스가 많이 이제 인용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보면은 그 stay hungry. 뭐 갈급해라. 예. 그다음에 stay foolish. 미련할 정도로 사실 지름길 찾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think different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얘기한 게 그야말로 stay foolish, stay hungry, think different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전화기에다가 핸드폰, 전화기에다가 컴퓨터를 얹은 거고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에다가 전화를 얹은 거예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식으로 하니까 앱이라는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미련하게 정직하자, stay foolish, stay hungry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think different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문화적으로 지금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 평등 도대체 뭡니까?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회가 공평하고요. 과정이 공정했으면 결과는 울퉁불퉁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뭔가 혁신이 싹이 잘려지지 않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그냥 뭐 누가 크다 하면은 그냥 그걸 갖다가 다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살 길은 분명히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려운 게임 체인저. 그다음에 이제 뭐 브레이크 스루가 되는 어떤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육부터 바꿔야 되겠다. 창의, think different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수님 말씀 실화한 경쟁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야 그렇죠. 된다. 그런 네네. 것들이 없으면 지금 퍼스트 무버고 게임 체인저고 없다라는 건데 없죠. 그럼 그렇죠. 이거 제일 새겨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기업인들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럼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 개척사 하면은 뭐 정주영 그다음에 이병철 그 선대 회장을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자본주의 개척사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때는 근면성실하면 됐어요. 근면성실. 그러고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뒤통수를 보면 됐죠. 그래서 이제 추격형 성장이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추격할 정도로 우리가 앞서갔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쫓아갈 뒤통수가 없어요. 사실요. 옛날에는 일본을 보고 쫓아갔잖아요. 또 미국을 일본에 보고 가고 우리는 일본을 보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렬로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누구를 보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참 새로운 거를 모색해야 되는데 이 혁신이라는 거는 결국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어떤 도태된 결과에 하나가 살아남은 것이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살릴까? 그게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CEO를 좀 말씀드리는데, 스티브 잡스. 우리 참 대단하죠. 그죠?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세르게이 브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일으킨 이제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젠슨 황. 그 굴지의 미국 기업들인데, 그 네 명이 전부 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는 아랍계야, 아랍계. 아랍계고, 그다음에 세르게이 브린은 그건 뭐 러시아계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그다음에 그 젠슨 황은 그건 황이니까 그거는 대만계통.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우리를 그 쫓아오는 나라들에서 인구가 많은 인구 베트남 그런 데서 우리가 뭔가 좀 이민 정책을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그냥 뭐 기능공을 갖다가 이제 들여와서 임금을 낮추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미국에 지금 네 명이 전부 다 미국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뭐 대만이라든지 등등 한국 그다음에 또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을 갖다 이렇게 좀 불호하는 그런 쪽을 잘 이렇게 접목을 해서 그쪽을 연결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예전에 제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당시에 그 이혜진 그 네이버 뭐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뭐 한번 비전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다 네이버라도 그 당시에 보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조금 올라올 때 그냥 무슨 비전이 없다 이렇게 싹을 자르려고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은 보면은 그야말로 세상을 갖다가 좀 이렇게 섬세하게 보고 미리 보는 선별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빅4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사실 엔비디아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AI 쪽 반도체긴 하지만 HBM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메모리 반도체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가드레일 조항에서 살짝 유예돼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네네. 유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근본적인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근데 우리 뭐 반도체 쪽으로 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게 하나 예. 뭐냐면 우리 빨리 깨달은 게 D램만 찍어내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알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미리 아는 것도 큰 저거고 그래서 지금 HBM과 HBM3 같은 그러니까 이제 고대역이죠. 그렇죠, 예. 고대역에서 이제 스택으로 쌓아서. 그걸 갖다 뭐 한 250개를 위로 쌓고 그다음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통로를 만들면은 그게 엄청난 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옛날에는 그냥 뭐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덩어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활로가 되고 있고 뭐 마침 또 우리 경쟁이 참 묘미가 있는데 삼성전자 늘 가려 있었죠. 어디가.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 고대역 쪽에서는 좀 선두주자 같아요. 보면.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저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뭐 반도체 D램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한 2년 전에 우리도 뭐 TSMC 같이 이렇게 파운드리 하겠다 했잖아요. 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는 설계회사 많이 있어요. 설계회사 많이 만들어주면 우리한테 다 가공 위탁을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그건 미리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모리스 창이 얼마나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당신의 충실한 신부름꾼이 되겠다 한 것이 그것이 바로 TSMC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반도체 뭐 가전제품 잘 만들지만은 남의 걸 위탁을 받아서 가공을 못 했잖아요. 그거를 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뻗어나가는데 뭐 규제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요. 뭐 칩4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예. 근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반도체가 활로가 있는 거고 옛날 같이 그렇게 뭐 D램만 찍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우리 지금 껴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근데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은 조금 우리가 좀 달려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추격국이 1등국의 한 GDP 한 70%가 되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옛날에 이제 1985년도에 일본이 미국에 한 60%까지 올라갔어요, GDP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드리나하고 플라자 협약으로 이제 찍어 누른 거고. 요번도 뭐냐면 이제 중국이 미국 GDP 한 70%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물리적 충돌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여건이 그게 이제 뭐 투키디드 함정인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는 사실 그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도전적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중국몽을 얘기해요. 중국몽을. 그다음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갖다 전 세계 펼치겠다. 1대1로. 그래서 1대1로는 예. 방법론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에서 볼 땐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을 경계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가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태양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요. 그리고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은 사회주의가 사실 글로벌한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이데아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또 다른 층이에요, 보면. 그래갖고 이거는 투키디데스 함정은 또 다르다. 미일 간에는 그냥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숫자가 0.7까지 올라왔다. 그런 경계심이었는데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체제 전쟁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도강양해를 벌였잖아요. 예. 그 좀 시진핑, 그 참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그 바로 그거 앞에 참 그 대단한 그걸 어떻게 그걸 버리고 그걸 굴기로 해서 시진핑이 세계를 갖다 좀 제패하겠다 나오네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팬 아메리카 하면서 보면은 그냥 그 보편적인 인권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지만은 중국은 그게 아니고 자기네 힘을 가지면은 자기네 체제가 보편적이다로 얘기를 거꾸로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그리고 어떤 뭐 앞에다 후진타오 등등 다 3이 끝났는데, 2에서 끝났는데 3 연임을 했잖아요, 보면요. 예. 그러면 완전히 뭐 일체제로 가는 건데, 일체제로 가서 뭡니까? 또 하나 또 일체제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위에 푸틴. 예. 푸틴하고 지금 시진핑이 세계의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의 모든 어떤 리스크의 원천이에요, 사실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도 전쟁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에 사실 있는 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은 복합적이다. 예. 그리고
좀 뭐 좁혀갖고 반도체를 보면은 사실은 중국,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죠. 중국이 미국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적은 안 돼요. 대적은 안 되는데 요새 뭐 보면은 많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7나노까지 만들었다. 네, 7나노까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게 ASLM을 어떻게 그렇게 구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양산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원천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올해는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 팁이 뭐냐면은 투키디드에서 함정에서 어떻게 처신을 갖다 물어보셨으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치4하고 같이 연대로 가는 게 좋아요. 아. 연대로. 예. 그러니까 치4 안에서도 경쟁이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협력이 같이 되는 건데 그 블록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한국, 그죠? 일본은 소부장이죠. 예.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대만 TSMC, 예. 미국의 인텔 같은 원천 기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몫을 찾고 역할을 찾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떨어져 나가면은 중국하게 빨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에 붙은 거 따라서 우리는 자꾸 원심력을 갖다 발휘해서 예. 대륙이 아닌 해양으로 가야 된다. 해양으로 안 가고 대륙으로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거는 좀 우리로서는 어떤 고려를 해야 된다. 예,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활로고 대한민국의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민환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예. 뭐 사실은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네. 그 중간에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 특히 동북아시아 쪽이요. 금융시장에 이런 것들이 지금 주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가장 그 싫어하는 것은 이제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 미중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중 관계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예. 뭐 내년에 경제가 좀 침체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 반면에 또 안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불안정한 요인들이 확대가 되면 예.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막 경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게 되면 예. 뭐 달러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이제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선호들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유출이 되고 그다음에 주시장의 변동성들이 커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집단의 수출이 집중이 돼 있어서 뭐 이거 특정 집단을 얼추 중국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시장 다변화는 진짜 절실해요. 예. 그동안은 우리가 보면은 중국하고 저희 뭐 그야말로 이제 문을 연 다음에 특수를 누렸죠. 30년 누렸는데 그 특수는 이제 좀 미련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예전에 보면 한국 뭐 중간재를 사다가 조립해서 팔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중간재를 사오지를 않고 자기네가 만들잖아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한국에 기대던 그런 것이 점점 이렇게 부식되고 이제 예. 사라지고 있다 그런 거고 또 하나 한 나라에 의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변화라는 게 보면 누가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거기서 오는 충격이 다른 데서 흡수될 수 있는 여력을 갖는 게 예. 그게 이제 다변화인데 좋은 예가 뭐냐면은 메리켈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메리켈도 보면은 처음에 참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메리켈이 왜 그때 잘했다고 그러냐면 친중을 했다고요, 사실요. 러시아에서 뭐 그냥 깨서 싸게 사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뭐 제길 정도까지 이제 독일에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 파트너, 투자 파트너가 됐는데 그게 좀 너무 심한 거죠. 그래갖고 중국하고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 그것이 도리어 자기 어떤 부메랑을 맞은 발등에 도끼가 된 거고 부메랑을 이제 맞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참 메르켈도 보면 참 굉장히 단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말을 못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건강하게 흘러가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탈원전도 했잖아요, 사실요. 메르켈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친중, 그다음에 친러. 그리고 또 미안하지만은 사실은 그 독일이
이 나토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핵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독일이 핵심국이 아니고 주변국인지 아닌지 나토국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념하고 떨어져서 실리만 쫓았다, 실리만. 그러니까 국제관계도 이념의 토대를 두고 가치 지향을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어떤 경제를 펼쳐야 되는데 그냥 뭐 러시아 석유, 그 천연가스, 그다음 중국에다 물건 팔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최근에 금년 3월일 거예요. 보면은 독일이 정식으로 중국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각자 가겠다는 그런 뭐 척을 지는 건 아니더라도 각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거리를 넓혀서 기간으로 좀 가볼게요. 9월 위기설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할 텐데 9월은 지금 다 지났거든요. 네네네. 위기설은 그냥 없던 걸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왜 이게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또 9월 위기설 지나고 나면 10월 위기설, 11월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뭐 먼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계속 IMF도 지적한 것처럼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요. 가계부채 기본적으로 뭐 가계부채 증가율도 최근 들어와서 사실은 다시 상승세를 타는 두 가지 요인인데 사실은 뭐 50년 만기 이제 뭐 대출하고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그 두 개 때문에 사실은 가계대출이 증가한 건데요. 가계대출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위험하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PF 대출입니다. 부동산 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PF 대출이 지금 올 3월 기준으로 약 131조 정도 됩니다. 131조 정도 되는데요.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PF 대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야지만 그 이제 시행사들이 상환할 수 있는 건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익이 안 나고 거기에 이제 연체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뭐 제일금융권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PF 대출의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증권사, 그다음에 보험사, 그다음에 여전업,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캠코가 그 부실자산의 인수하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것들은 경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가계부채 문제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상환할 능력들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내년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하지만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9월 위기설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 대출 부분들이 코로나 때 받은 것들 이제 상환을 이제 연장하면서 9월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그것들 대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시 연장을 해줬나요? 아니야, 다시 연장은 안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환 유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대출에서 이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규모가 약 8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만기 연장분이 이제 78조 원 되니까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이제 만기 연장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환 유예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대출에 대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계 대출 문제와 이제 PF 대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위기설의 근본 원인이고요. 언제든지 걔네들 때문에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그렇죠. 가계 대출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되었던 것들이고요.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금융 쪽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 교수님 조금 첨언해 주실 부분이 뭐 좀 피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원래 그 진원지는 뭐냐면 금방 말씀한 대로 이제 그 코로나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뤘던 것이 이번에 다 끝난다. 그래갖고 이제 한 번에 갚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위기설의 어떤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실체였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여기에 또 이게 그 블룸버그의 그 밑에 있는 인텔리전스라는 그 조그만 이제 저건데 연구소인데 거기서 너무 바람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데 뭐 좀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요. 예.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코로나 그 당시에 보면 한 90도까지 올라갔는데 예.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장사가 되니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위기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너무 그걸 갖다가 이제 과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위기는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어요. 기대가 잘못되면은. 근데 제가 여기 좀 적어 왔는데 이게 97년에 외환위기요. 이것도 이제 가을쯤에서 이게 시작됐거든요. 예. 그 9월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리먼 사태 2008년도 그것도 보면은 이제 터지기 직전에 바로 뭐냐면은 가을 9월이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레고랜드 우리 이제 레고 사태 이것도 이제 가을이다. 그래갖고 9월 되면은 뭐 그다음 몰린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점술 그러니까 점성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9월 위기설을 이렇게 증폭시키거나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대가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기대도 실현될 수 있고 낙관적인 어떤 기대도 실현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상 보면 근거 없는 죄송하지만 괴담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도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다음 우리는 또 뭐냐면은 항상 그 지뢰밭이 아니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피해가지 못하면 항상 위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 월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연결해갖고 위기설을 갖다가 이걸 만들어서 뭐 경제의 어떤 이제 심리를 갖다 악화시키는 것 이거는 참 위험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PF 대출이 좀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동산 경기에 글쎄 하여튼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할지 모르지만은 글쎄 지금도 주담보대출 금리가 그래 높은데도 주택담보대출이 좀 커져요. 그런 걸 보고 PF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PF대출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이니시에이트하는 게 아니고 남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주담보대출을 늘린다. 많이 빌려갔다. 그럼 PF대출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잘못된 어떤 예측이 실제 위기로 좀 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주체 등등 전부 다 좀 냉정하게 미래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체적인 위험을 좀 따져보자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실체적인 위험을 조금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실체적인 위험은 점도표를 내년에 상향했거든요. 네. 연준에서 네. 4.6에서 5.1이면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를 2번밖에 못 한다는 룸이 작아진 거잖아요. 네. 5%의 고금리가 간다. 그럼 한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좀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네. 이런 그 논리적 관계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텐데 네. 가계부채가 그럼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당연히 부담이 되죠. 예.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계신용, 기업신용 각각 하면요. 물론 이제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기업부채도 문제인데요. 예. 각각 이제 이 가계신용이 103.4% 정도 되고요. 예. 기업신용은 더 높습니다. 119.7%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양적 부분에서 다 이제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약 1,853조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약간 이제 그 줄었다가 다시 이제 4월 이후에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 보금자리 논이라든가 이제 50년 만기 예. 이제 대출이 하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요. 예. 이 가계대출의 기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매입입니다. 예. 부동산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막차라도 빚내서 해서 막차를 때 탄다는 심정으로 이제 이 영끌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진대. 예. 결국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현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과연 집값 안정이냐고 보면 지금 강남 집값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집값도 그렇고 거의 주요 도시에 있는 집값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대출을 더 얻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집값에 대한 어떤 이제 하향 평준화라 그럴까 어떤 안정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런 수요들은 계속 생길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계속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이제 뭐 강남 집값이 뭐 지금 뭐 몇십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해서 이제 재테크를 성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사실은 늦게라도 이제 나도 하겠다. 집을 이제 구입하려는 그런 동기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이 가계부채 문제를 줄이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되게. 잡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데 이게 참 안 잡히잖아요, 예, 안 지금. 잡혀요. 예. 포모 현상이 그래서 이른바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하고 금리하고 물가 살짝만 좀 짚어주시고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해요. 예, 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달 연속 2%대를 유지하다가요. 예.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왔죠.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예.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8월 물가가 약 1년 전보다 약 3.4%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이제 배럴당 올랐죠. 90달러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계속 이제 이러한 추세들이 지속된다고 예상을 하면 정부가 올해 예상한 이제 평균 물가 상승률이 3.3%인데요. 그거를 이제 능가할 가능성도 예.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있고 또 이제 이 금리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조화 현상에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단기물은 이제 영향이 좀 적습니다만 예. 이제 이 장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동조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은 그러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든가 이런 이제 정책들을 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서 할 텐데 조 교수님께 그러면 이제 정부의 책임론이나 혹은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의 경제 파고를 넘기 위해서 정부는 좀 역할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현재 우리가 위기 상황이니까 좀 관리하고 요거를 좀 슬기롭게 넘기는 그런 이제 기능적인 예. 그런 측면도 필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 진솔하게 한국 경제가 좀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힘을 모으자 하는 어떤 설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묘수로서 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생할 건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높잖아요. 그런데도 금리를 이제 못 올리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우리하고 좀 금리 차이가 2%가 나고 있어요. 예, 역전 많이 났죠. 2% 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그 금리가 지금 이제 보니까 4.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4.52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럼 뭐냐면 이제 썰물처럼 이제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고 방법이 없어요, 보면요. 그렇다면은 그 내외에 저기 그런 거를 이실직고를 하고 다 설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 보면은 그냥 뭐 상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희망 섞인 얘기를 해서는 우리가 이 피해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비상시국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좀 더 사면초가 아닙니까? 예. 기업에 힘이 없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예. 하나만 짚어드리면은 예. 기업의 사면초가 좀 사실은 고칠 수 있는 건데 반기업 정서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 우리나라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음에 또 거기다 부족해서 상속세율도 높잖아요. 그러고 기울어져.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고 그다음에 규제는 굉장히 검진을 갖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4중, 5중고에 있는 그 기업에게 그런 사슬을 끊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좀 처한 어떤 그런 고난을 갖다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교수님께는 하반기 경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끝낼까요? 하반기 경제 어렵죠. 예. 별로 이제 돌파구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올해 하반기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상저하고 뭐 이런 말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하죠. 이제 이 뉴스나 이런 데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가 어떻게 말하면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금융 정책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사람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들 정책들을 제시해야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들은 구조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예. 어떻게 말하면 이제 뭐 고령화가 진행됐지, 그다음에 수출이 안 되는 거. 우리나라 산업들이 사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성숙 산업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해주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이제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번 정부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여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센 라이브 포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